소네트, 뷰티풀 마인드, 대학원, 슴슴한 맛,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사소하지만 도움이 되는 일, 육아, 봄밤, 그리고 스토너. 안녕하세요. 뭐든지 북클럽 이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희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첫 시간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니네가 뭐하는 애들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든지 북클럽 1화 첫 화를 열었고요. 저희가 뭐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는 저희 호피디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제목부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든지 북클럽 하면 도대체 뭐 하려고 모인 걸까? 왜냐하면 이제 북클럽은 여기저기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도 독서 모임도 많고 책을 하나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마 뭐 많은 사람들이 경험도 있으실 거고 재밌게 하시고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저희가 모여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콘텐츠를 읽는 거는 재밌는 일인데 그럼 콘텐츠 안에 있는 왜냐하면 이제 책을 본다는 것이 하드한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유명해서는 봤는데 난 좀 재미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책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생각해보는 건 꽤 재밌는 일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희 넷이 동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제목을 이제 이것저것 막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 뭐든지 책 안에 있는 뭐든지 책 밖에 있는 뭐든지 우리가 뭐든지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뭐든지 북클럽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희가 관심 있는 그리고 가능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제목을 들으면 한 번쯤 들어봤어. 한 번쯤 재밌게 읽어보고 싶어. 이런 책이나 이런 걸 소개하고 그다음에 그 책의 안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뭔가 좀 외적인 것들 뭐 오늘 아마 들어보시면 이제 처음에 뭐 소네트, 뷰티풀 마인드, 대학원, 슴슴한 맛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스토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그치만 스토너 내를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씩 떠올려 볼 수 있는 얘기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꼬리를 물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북클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책 내의 얘기, 책 외의 얘기 이런 얘기들을 그냥 편하게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갈지 저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인 친분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모아서 재밌게 한번 들어주시고 나는 그럼 꼬리표를 어떤 꼬리표를 붙여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얼마나 우리가 갈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것 같고요. 오늘의 책은 뭔가요? 오늘 저희가 호스트가 있어요. 오늘 호스트는 주영님. 네. 그 오프닝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스토너라는 저희 장편 소설인데요. 제가 호스트고 제가 이 책을 골랐습니다. 이 스토너는 사실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 책을 다시 이제 읽으려고 책장에서 꺼냈는데 2015년 1월 2일자를 제가 1판1세인데 갖고 있더라고요. 초판이네요. 진짜. 네, 근데 2025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골랐긴 했지만 첫 번째 책으로 선정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아직도 알라딘인가? 인터넷 서점에 소설 부문의 베스트셀러로 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 뭐지? 그 다음에 최근에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스토너가 왜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라왔는지 알아라고 저희끼리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읽은 것도 아니고 RM 읽은 것도 아닌데 박정민 읽었나? 하여튼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관련해서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골랐고요. 저희가 앞에 오프닝에서 이제 말한 단어들, 이게 이제 저희가 꼽은 꼬리표인데 이 꼬리표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제가 스토너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존 윌리엄스라는 저희 미국 작가의 장편 소설인데요. 일단은 이 작품이 쓰여진 게 1965년이에요. 그러니까 60년 전이네요, 무려.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한국에 그 번역된 게 1판1세니까 2015년 그러니까 이미 들어왔을 때가 반세기 50년이 지난. 네, 지나서 왔고 사실 그때 저도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 이름을 처음 들어봤는데 뭐 유명한 미국 영미문학 작가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책이 4권밖에 없더라고요.
전생에 걸쳐서 책을 4권 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완간이 우리나라에서도 4개가 다 소개됐더라고요. 그러네요. 보니까 오로지 반뿐. 그리고 이분이 60년대에 책을 써서 그때 스토너를 썼지만 실제로 이 책이 수면 위에 떠오른 건 영미 문화권에서도 꽤 지나서 라고 들었어요. 그 되게 신기한 시점에 왜 우리에게 왔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여기도 제가 초판본 뒤에 뒷면에 쓰여 있는 걸 보면 1965년 미국에서 출간돼 출간 50년 후 전 세계를 매료시킨 아름다운 소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줄거리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게 시대적 배경이 1910년 정도부터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1940년대까지 이야기예요. 윌리엄 스토너라는 사람이 이 책 제목처럼 주인공이고요. 미국의 미주리 대학에 입학한 윌리엄 스토너, 19살의 윌리엄 스토너가 처음 이제 화자이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책은 그 20살의 대학에 들어간 윌리엄 스토너가 어떤 인생을 살아서 마지막 60대 중반에 어떻게 사망했는가까지 일생을 그냥 쭉 다룬 그런 소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막 여기에 엄청난 서사가 있거나 뭐 반전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농부의 아들이었던 어떤 평범한 사람이 뭐 농업을 공부하려고 대학에 갔다가 갑자기 영문학에 반하게 되어서 영문학을 공부를 하게 되고 영문학 교수가 되고 교수가 되면서 대학에서 어떤 삶을 살고 그러다가 어떤 갈등을 겪고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는 이런 되게 단순한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때 읽었을 때 10년 전에 읽었는데 10년 전에 읽고서 제가 한 번도 다시 재독하지 않고 이번에 재독을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제가 너무나 이 안에 디테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 사이에 한 번도 난 들춰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걸 내가 기억하고 있지? 라는 생각과 함께 그만큼 사실은 이렇게 매력적이고 독자들을 좀 사로잡고 있는 건 이런 되게 한 번 이렇게 읽으면 잊혀지지 않는 디테일들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어쨌든 이번 준비하면서 다시 읽으면서 되게 좋았고 이 스토너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실은 10년 전과 지금은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돼서 이런 부분도 저는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재밌었는데 일단 여러분들 스토너에 대한 감상 한번 얘기 들어보고 조금 더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책 저는 이제 다른 판본을 가지고 있어요. 주영님과 다른 판본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저는 사실은 책의 추천사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추천사 쓰신 분들이 대박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제 김현수 씨가 소설가 쓰셨고 줄리언 반스가 있고요. 니 콤비가 있고 이언 맥큐언이 있고 톰 행크스가 있고 뭐지 이건? 너무 어마어마해서 약간 읽기 싫은데 그러면 그 앞에 이제 제일 처음 티지에 있는 게 신영철 이제 문학평론가 아주 유명한 분이죠. 신영철까지 왔으면 그냥 뭐 이제 약간 뭐라고 썼냐면요. 이 소설에 대해선 할 말이 너무 많아 제대로 시작할 수조차 없다. 이렇게 정도 써 있으면 과한데? 죄송해요. 평론가님 죄송해요. 네.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제일 먹먹했던 게 이제 사람의 어떤 요즘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꼬리표로 가져왔던 얘기들과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하면. 근데 이제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우리가 사실은 언제나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요즘에 더 저한테 울림이 있는 거는 언제나 콘텐츠들이 너무나 이렇게 강한 매운맛들의 콘텐츠가 가득한데 사람의 일생이라는 게 그렇게 매운맛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타지를 찾고 우리가 또 새로운 일들을 찾고 뭐 넷플릭스를 보면서 환호하고 이런 게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담담하게 인생을 그러면서 제가 제일 확 와닿았던 거는 마지막에 이 스토너가 결국은 뭐 일생에 대한 얘기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죽거든요. 근데 죽으면서 나는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 라는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전율이 오지 않나요? 우리 모두? 네. 제가 10년 전에 읽고서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그 단어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재독하니까 눈물은 안 나오던데. 네. 그때는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말 때문에. 네. 무엇을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콘텐츠에서 기대하는 것들의 중심에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약간 상실과 결락 같은 거예요. 저도 뭐 인생을 꽤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좋은 뭐 행복한 사건들 이런 것들 뭐 슬펐던 일들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럼 정작 내가 잃어버린 건 뭐지? 내가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건 뭐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스토너를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은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찾는가 찾지 않는가가 중요한 건 아닌가 보다. 아직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찾았는가 찾지 않았는가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나에게 큰 울림이 되는가가 스토너가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주영님이 설명하셨지만 별 얘기 없거든요. 사실 끝까지. 맞아. 읽어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 근데 그 서술하는 그 감정의 스토너의 감정의 그 디테일 서술이 너무너무 예쁘고 그런 부분들은 물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그가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으로 충분해서 더 이상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순간만으로 충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설은. 그래서 저는 굉장히 눈물이 났다, 실제로. 그리고 솔직히 이 말에 좀 동의해요. 할 말이 너무 많아 제대로 시작할 수조차 없다. 이 말이 너무 멋있는 말이라서 제가 동의하고 싶지 않긴 한데 정말 이 책... 저희 시작해야 됩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 상실감, 그가 너무나 오랫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그 상실감이 쏟아져 나와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자신을 구하고 싶지 않았다. 시우 씨 울었나요? 저요? 시우님? 저 사실 저는 고백하자면 이 책을 끝까지 다 못 읽었거든요. 근데 뭐 얼마 안 남긴 했어요. 얼마 안 남긴 했는데 그 막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거 막 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다 들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지점부터 이제 울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얼추 들었는데 제가 눈물이 나기 시작했던 시점은 그보다 훨씬 앞이었거든요. 중간에도 눈물이 나나요? 저는 저는 마지막 장 앞에까지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나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눈물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한데. 네, 어디서 울었는지 들어봅시다. 네. 일단은, 저는 그 이디스랑 결혼을 처음에 하고 나서 굉장히 어떤 잿빛으로 물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이제 스토너가, 이것이 자기가 꿈꿨던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 저 그때 약간 좀 눈물이 났고. 제가 문장 따왔거든요. 읽어드릴게요. 한 달도 안 돼서 그는 이 결혼이 실패작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결혼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렸다. 남자들만 좋아하는 건가요? 근데 저 뭐 미혼이라 잘 모르지만 맵다 매워. 뭔가 이것을 그 이후에도 이제 이디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체념해가는 그 과정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체념하고 그냥 마음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슬펐고, 뭐 생각보다 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그렇게 슬프진 않았는데 그 장면. 네, 진짜요. 그 뒤에 제가 그 오늘 한 문장으로 뽑아온 그 장면이기도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 캐서린을 만나면서 이제 뭔가를 확 느끼잖아요. 딱 한 줄이 문단 처음에 나오는데, 그렇게 그는 연애를 했다. 라고는 이 문장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나는 포인트가 좀 이상한데?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별을 예감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계속 울었던 거 아니에요? 설마?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서 느끼고 이렇게 뭔가 살아나는 게 너무 가엾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 사람이 연애를 시작했다? 네. 그럼 앞에 문장하고 좀 연결되는 게 있네요. 결혼 생활에 실패했고. 맞아요. 결혼을 사실은 본인이 진정한 연애를 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진정한 연애를 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근데 이제 나는 진정한 연애를 했다라는 게 뒤에 나오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어떤. 네. 그래서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것과 휴에 제가 여기서 눈물을 흘린 게 사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꽤나 쏟았는데 이제 뒤에 가면 또 얼마나 흘릴지. 지금 뭐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렇네. 아직 절반도 못 본 거 아니야? 걱정이. 충분해요. 저희가 혹시 니네 너무 나태한 거 아니야? 책도 안 읽고 이런 얘기를 하실까봐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가 북클럽이 그렇잖아요. 4명이면 4명 다 책 읽고 오는 북클럽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호스트만
책을 완독하는 네, 그런 저희 안에 내부 규칙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번 읽었습니다. 3번 읽고 4번 시은님이 울었다. 뭐가 되죠? 나태한. 아니요. 북클럽 4사람 중에 최대한 어쨌든 평균적으로 많이 읽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감사합니다. 느끼는 바가 어디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얘기니까 네. 스토너에 대한 줄거리는 얘기했고요. 네. 그럼 승희님 얘기 조금 더 들어보고. 네, 어땠어요, 책? 저도 이게 처음 읽는데 시우님이 이 뒷부분에서 눈물이 완전 터진다. 그래서 저 계속 읽었어요. 근데 뒷부분이 돼가는데도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설레발 쳤나봐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했어요. 이게 몇 어디야? 페이지 어디서 우는 거야? 정도부터 슬픈 거지? 제가 너무 좀 이 자극적인 콘텐츠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어디서 이게 울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아니 너무 저는 잘 살다 갔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좋은 삶이었다. 좋은 삶이었다. 결혼은 비록 실패했지만 어쨌든 뭐 바라는 연애도 했고 잘 마무리했고 책도 한 권 내고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가의 작의를 정말 잘 읽으신 것 같아요. 여기 옹기니의 말에 보면은 존 윌리엄스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쿼트로 나오거든요. 작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가 윌리엄스는 이 소설을 슬프다고 생각하는 독자의 반응에 오히려 놀랐다고 한다. 몇 주 전 어느 날 오후에 내 원고를 타자기로 쳐주고 있는 학생, 역사학과 3학년이고 상당히 평범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게 다가갔더니 15장의 타이핑을 마무리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영원히 사랑해줘야겠습니다. 하하.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 그러니까 우는 반응에 대해서 스토너가 행복하게 산 거 아닌가라고 혹시 작가는 이걸 쓰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이게 그렇게 슬픈 인생인가? 애달픈 인생인가? 라는 것을 작가는 쓰면서 그랬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작가가 그렇게 써도 독자가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 다르고 틀린 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이게 왜 슬플까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지금 얘기하면서 또 한번 해보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부인 이디스가 나오고, 그럼 이디스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딸이 그레이스가 나오죠. 그레이스의 인생은 어떤 걸까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면 이제 고든 피처가 있지만 거기 대학에서 이제 이 사람과 제일 대비되는 사람 홀리스 로맥스라는 학장이 나오는데, 홀리스 로맥스가 또 찰스 워커라는 그 대학원생이 얘가 이제 껌껌이 이렇게 불만을 해서 반론을 일으키는데 정말 끝까지 자기는 정말 뻗대면서 버티잖아요. 그걸 또 홀리스 로맥스가 완전히 이렇게 가드를 쳐주고 그러면서 끝까지 홀리스 로맥스랑은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그럼 이들의 인생은, 그럼 스토너와 잘못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캐서린 드리스콜의 인생은 무엇인가? 그런 인생들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또 특이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네 사람들도 사실은 언제나 이디스와 같은 삶, 그레이스와 같은 삶. 그레이스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처음에 이제 혼전 임신을 했다가 결혼을 하고, 근데 그 남편이, 그레이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이 이제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나가서 이제 그냥 편하게 살다가 임신을 했는데 그 남자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 남자는 심지어는 전쟁에 가서 그냥 결혼하자마자 거의 죽어버리고,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키우는데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그런 인생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그 감정을 가져다 주는가에 이 책에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이게 뭐라고 할까, 스토너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특이했냐 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스토너의 인생이라는 것이 막 우리가 눈물을 펑펑 흘리게 뭔가 그런 어떤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스토너의 인생에 뭔가 그런 꼬리표가 계속 달려있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토너의 인생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뭔가 감정이입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나도 이럴 수 있고, 이런 그 사람의 그 인생의 종막이라는 것이 굉장히 뭔가 서사가 길게 되지 않으면서 딱 끝나요, 그냥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삶하고 닮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동질감이 느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제가 오늘 꼬리표 가져온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스토너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돼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에 그런 어떤 생각? 지금 왜 괜찮나, 이게 만약에 우리가 1970년대에 읽었다면 이 소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전의 반열에 아직 오르진 않았으나. 어떤 시대에 읽어도 감흥할 수 있어서 명작이 아닐까? 어떤 사람들에게 읽혀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호피디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 스토너에 우리가 왜 이렇게 이입하는가에 대한 걸 생각해보면 그 스토너의 삶을 한마디로 저는 만약에 제가 생각한다면 견디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뭘 이렇게 잘해보려고 어떤 이거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뭔가를 되게 덥석 쥐는데 그게 결혼이든 취업이든 뭐든 상관없이. 근데 그 덥석 쥔 것이 정말 그게 내 발목을 붙잡고 떨쳐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게 붙어있는 상태로 나는 영원히 행복하지도 않고 그 상태로 계속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살면서 계속 발생하고 이게 조금 해소됐다 싶으면 저게 생기고 이렇게 견디는 와중에 또 어떤 찰나의 어떤 행복이 찾아오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냥 매 순간 견디는 것인 것 같은데 스토너가 그걸 되게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열심히 맞서 싸웠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그걸 되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견디면서 살았던 삶? 저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개인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 읽으면서 좀 슬펐던 게 이 사람이 그러면 순수하게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지? 라고 생각하면 그 초반에 나오는 2학년 때 영문과 교수를 만나서 그 소네트 시를 만났을 때 저는 딱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문학에 미쳐서 공부할 때 그때는 이 사람이 순수하게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의 순수한 행복의 순간이 그 정도라도 있으면 괜찮은 건가? 그건 괜찮은 삶이었다고 회고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정말 견디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다 갖다 버리고 싶은데 견뎌내야 하는 글을 보며 위로까지는 아니고 그냥 비슷한 조금은 알 것 같아 스토너 그 정도의 마음이 들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을 찔러 활기를 되찾아줄 뭔가를 갈망했다. 고통이라도 좋았다. 저랑은 약간 보시는 관점이 약간 다르신 것 같다고 느낀 게 저는 이 사람이 삶을 견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안에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행복을 되게 잘 느꼈다라는 느낌에 좀 더 가까웠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레이스를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디스와의 삶을 견딘다 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이디스를 포함해 나의 삶을 견딘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순간순간 예를 들어서 그 소네트라든지 그레이스라든지 그 순간에 찾을 수 있었던 행복에 되게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그게 다른 의미로 저한테는 그게 되게 감동의 포인트였어요. 크게 놓고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느낀 것에 대해 서술하고 행복해한 것을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 되게 감동적이고 그래서 되려 약간 슬프고 눈물이 나게 만드는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애쓰는 마음이요? 애쓰는 마음인가? 뭔가 누군가가 진정으로 뭔가를 즐기고 행복해하는 걸 보면 약간의 슬픔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지 않나요? 아니요. 제가 이거 느끼는 포인트가 좀 다른가 봐요. 이거는 제가 비관주의자고 여기 낙관주의자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저는 염세주의자인데. 근데 결국 하고 있는 말은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네. 네, 저는 근데 그 밑에 약간 늘 진창이 약간 깔려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늘 저는 마르지 않은 찐득찐득한 그 진흙 속에 가끔은 한 발을 담그고 있고 가끔은 두 발을 담그고 있는 채로 햇볕도 쬐다가 바람도 맞았다가 한다고 저는 느끼는 것 같고 그 시우님은 그렇게까지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산뜻한 소설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종합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결락이라는 부분, 우리가 인생에서 결국 독특한 게 없지만 우리가 뭔가
내가 뭔가 찾아야겠어. 나는 이런 점에서 내 인생을 뭔가 낫게 만들겠어라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그거를 이제 노력을 한 동시에 주영님 얘기하신 것처럼 견뎠죠, 이 사람은. 근데 견디는데 그 안에서 이 사람이 견디는데 그 견딘 걸 막 이렇게 뭔가 인내와 무슨 노력으로 인해서 극복해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견뎠어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그걸 견디면서도 동시에 그럼 나는 그래도 유혹에 굴복했고 그레이스가 어떻게 하든 딸을 잘 가르치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포기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겹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별로 행복하게 이룬 결과가 없거든요. 그것들이 모두 모여서 약간 결국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이라는 게 참 이렇게 슬픈 거구나 좀 어떤 의미에서 거기서 약간 제가 느끼는 슬픔은 그런 데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노력하고 없는 걸 찾으려고 노력하고 견디고 때로는 그 견디는 것을 포기하고 예를 들면 먹는 걸로 비교한다면 뭐 단식을 하다 갑자기 뭐 맛있는 걸 막 먹고 그러면서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모두 총합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장면은 숨을 몰아쉬면서 죽음으로 가는 결국은 그러면서 스토너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럼 난 뭘 기대한 걸까? 내가 캐서린 드리스콜과 그렇게 사실 행복했던 장면들이 없던 건 아니죠. 아까 주영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행복했던 장면은 어디인가로 한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 이 사람은 그런 그 강렬한 연애를 통해서 쾌락을 맛봤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영문과 교수 생활을 통해서 본인이 느끼는 학자적인 즐거움도 있었고 그리고 딸에 대해서 본인이 순수한 아버지의 부정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이디스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았지만 뭔가 그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는 그런 부인과의 관계도 있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난 뭘 기대한 걸까 도대체 내 인생에서 그게 이제 여기에도 다양한 연령대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연장자니까. 그나마 제가 연장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주영님이 10년 전에 읽었을 때 지금 읽은 거랑 지금 읽었을 때 좀 덜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5년 전에 읽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커요. 울림이. 근데 저는 작가가 좀 잔인하다는 생각은 해요. 잔인해요. 그러니까 그레이스만 이렇게 안 만들었어도 저는 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디스, 그레이스, 캐서린.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건 그런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 사람이 글을 쓰는 어떤 사회적인 그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디스나 그레이스에 대해서 좀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남자 여자의 측면에서도 확실히. 그레이스가 안타깝죠. 확실히 안타깝죠. 근데 제일 불행한 건 이디스가 제일 불행한 것 같긴 해요. 불행에. 저는 이디스 하나도 안 불행하는 것 같은데요. 또 여기서 갈리네. 이디스는 자업자득 아닌가요? 사랑하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이디스는 우리 뭐 꼬리표 얘기는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과연? 좀 인생 자기 삶을 좀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죠. 아니 그래서 꼬리표를 하나씩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궁금하다. 약간 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방금 이렇게 인물에 대해 얘기하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디스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디스 불행하죠. 그리고 저는 그 이디스가 아버지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화려하게 차려입고 오잖아요. 네네. 혹시 아버지한테 어떤 학대를 받았나? 제가 그 생각을 살짝 했어요. 그래서 이디스가 이렇게 됐을까? 그거야 뭐 기술을 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 거고. 근데 제가 이디스한테서 조금 답답하고 좀 스토너가 너무 불쌍했던 부분은 전 스토너가 너무 불쌍했는데 이디스는 어떤 사람이랑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당연히 인간이라면 이기적으로 내가 행복할 방향을 찾으니까 스토너가 나한테 왔을 때 접속 잡았겠지. 근데 이디스가 했던 그 일들이 뭐 단순히 인간으로서 연민을 느낄 수는 있지만 저는 아니 자기가 나아지려는 노력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디스는 자기 편한 대로 평생 산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디스한테 화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그레이스 학대 저는 학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스토너가 뭘 할 수 있죠? 이디스가 사실 많이 미웠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어쨌든 그녀가 불행했다라는 것에는 두 분 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제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의 그런 어떤 역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유약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에 대한 연민은 있어요. 안쓰러움은 있어요. 근데 20대 때 결혼을 하고서 나이 들어까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 스토너 관점에서 서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저는 이디스가 어디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좀 그쪽이긴 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도
이렇게 살 거면 왜 받아줬지? 아, 그냥 이혼이나 해주지, 그냥 살게. 승희님 T예요? 저 F예요. F예요? 호소. 저 F예요. 호피디님, 어떻게 저는 이디스 변호 F예요. 한번 해보세요. 네. 이디스를 변호하는 제가 이디스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디스가 사실 배경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사실. 네. 이디스가 이제 물론 이제 시대적인 배경은 있겠죠. 이제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뭐 남성적인 여성적인 관점에서 있어서 시대적인 배경은 당연히 있을 텐데 스토너는 그래도 본인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했고 그 노력에 대해서 지속적이진 않았어도 결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이디스는 삶 자체로 봤을 때 본인이 물론 주체적이지 못했던 것의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회피하고 계속해서 그레이스에 대한 거나 뭐 남편에 대한 거나 자꾸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서 본인이 과연 행복했던 시점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불행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디스의 성격이나 뭐 이디스의 삶의 배경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스토너가 걸은 인생과 이디스가 걸은 인생은 이디스는 정말로 너무너무 평생을 지옥 같은 삶에서 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디스의 감정이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납득이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디스가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모든 걸 회피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캐서린 드리스콜의 관계도 그래요. 그 당신과 연애하던 그 귀여운 여학생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정확한 워딩은 아니겠지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선 끝까지 계속 회피해요. 그래서 그 여학생 어떻게 됐더라? 이름도 알고 있어요, 다. 그리고 그레이스에 대해서도 본인이 학대를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레이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이 그게 인상 깊었는데 내 딸이야. 내가 내 딸을 불행하게 할 리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엄마가 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디스의 마음 속에는. 그리고 얘가 처음에 이제 스토너와 그레이스를 낳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정말 그냥 그때 딱 애를 가져야겠어. 무슨 조선시대의 무슨 후궁도 아닌데 애를 가져야겠어 하고선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뿐만 아니고 본인이 가지는 어떤 자기 개발 혹은 뭐 자기의 어떤 그 미래적인 그런 성취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저는 뭐 학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심하게 의존적이었나? 뭐 예를 들면 학대가 의존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뭐 그레이스도 안타깝죠. 근데 그레이스에 대해서 스토너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는 이제 그녀가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다라고 얘기해요. 그 스토너는 본인이 가지는 어떤 결락이나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능동적이면서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괴로워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결국 이룬 건 없지만. 그래서 이디스의 경우에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많은 연민과 저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너무 지옥 같은 인생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지금 거의 설득됐는데요. 네, 넘어갔는데요. 이디스가 한 번도 두 발로 선 적이 없다는 생각이 맞아요. 저도 들어서 어린 시절부터 결혼한 이후까지 내가 나를 어쩌지 못하는 채로 계속 살아온 그 마음을 생각하면 네, 저도 호피님이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시는지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레이스, 이디스, 뭐 홀리스 로맥스, 뭐 찰스 워커, 뭐 스토너 모든 여기에 나오는 부모님, 사실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계속 농사만 짓다가 애 보내주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 부모님이 많이 계시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읽어본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슬픈 거예요. 다. 로맥스는 행복했을까요? 그 무슨 스토너의 그거 하나 그 찰스 워커한테 한 거 가지고 20년 동안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력한 비어있는 것들, 인생에서 추구하려고 했지만 끝내 가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아까 시대적 얘기를 한 건 그런 거였어요. 명작이라는 건 당연히 어느 시대에 읽어도 그게 보편적으로 통하는 그런 게 있지만 지금 이 시대의 스토너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가 꿈과 희망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199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스토너에 열광했을까?
그때는 우리는 꿈과 희망이 있었던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은 뭐 그렇잖아요. 아무리 해도 비트코인 막 갑자기 막 아파트가 50억 되고 막 누가 막 해가지고 뭐 2천억에 팔고 이러는데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스토너가 지금 울림이 있다는 거는 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텅 비어 있구나. 텅까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텅 비어 있구나. 텅 비어 있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비어있는 많은 사람들의 내 자신을 넣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저는 좋은 소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저는 이디스의 유독 감정이입이 많이 됐어요. 스토너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저도 회피하며 살거든요. 저도 많은 걸 회피하며 살아왔고 지금까지. 괜찮을 거야. 뭐, 신포도 이론은 아니지만 포도는 실 거야. 먹으면 달거든요. 그만할까요? 아니,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너무 재밌는 포인트여서. 저는 한 번도 이디스에 이입한 적도 없고, 이디스는 캐서린만큼의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저한테 읽으면서, 저는 이디스를 그냥 아예 치웠거든요, 제 머릿속에서. 그냥,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안 좋은 점은 하나예요. 캐서린 드리스콜이 나중에 책을 내서, 뭐, WS에게 뭐, 이지랄한 거. 그래서. 왜요? 좋잖아요. 여기서 또 갈등이. 아니 거기서 그러면 WS라고 안 쓰면은 진짜 너무 비참할 것 같은데 스토너는 너무 왜요? 너무 심파해요? 네, 너무 심파해요 제 생각엔. 아니 근데 그 정도는 해야죠. 아니 뭐 편지 쓴 것도 아닌데 사인해서 사인본 보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캐서린 드리스콜에게 윌리엄 스토너라는 게 그렇게까지 나중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읽으면서 내로남불이긴 한데 로맨스긴 했네. 저분 재밌네. 친구 같은데. 저분 쫄쫄하네. 내로남불이긴 한데 로맨스긴 하다. 와. 아유 로맨스죠. 왜 이러세요? 완전 로맨스죠. 아니 캐서린한테 스토너가 어떻게 저는 견락을 채워주는 어떤 의미에서의 인스턴트적인 거라고 생각되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나중에 WS에게라고 하는 게 꼭 윌리엄 스토너가 아닐 수도 있죠. 사실은 뭐 무슨 뭐가 있을까요? 무슨 월레스 앤 그로밋은 아니고 무슨 뭐 다른 사람일 수 있는데. 저는 근데 뭐 네. 필생의 사랑은 아닐 수 있어도 다시 언급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캐서린 드리스콜은 어디 가서 잘 살렴.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반응하시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호피디님이 그렇게 반응하는 호피디님 안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지금 하게 되는데. 네. 네. 팝콘 좀 가져오세요. 팝콘 각이에요? 팝콘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의 네, 맞아요. 의미가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이 스토너의 미덕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 견락들을 모아놓은 것들에 저는 굉장히 큰 근데 이제 캐서린 드리스콜이 WS에게라고 하니까 왠지 채워졌잖아요 그거는. 그 정도 구멍은 살짝 메울 수 있죠. 그렇다고 구멍 완전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너무 경멸하셨어. 저는 싫을 것 같아요. 네. 전 싫어요, 지금도. 네. 그래서 캐서린 드리스콜은 딱 헤어져서 이렇게 그 뒤로 뭐 다시 만나지 못했다. 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는 그녀에게 적어도 그런 생활이라도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레이스가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꼬리표 지금 갈까요? 지금 네, 가요. 가볼까요? 너무 궁금해요. 네, 저부터 갈까요? 아니면 저부터 갈게요. 저는 빛가물질에 관한 이론이라는 앤드류 포터의 소설집 갖고 왔는데 읽어보신 분 있으시겠죠? 아니요. 없으신가요? 네. 이게 저도 제목이 너무 특이해서 재미없겠거니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이 전체적인 소설집인데 앤드류 포터도 미국 작가이고요. 여기는 조금 신분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대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랑 얘기인데 로버트 교수라는 50대 물리학 교수가 있고 헤더라는 여대생이 있는데 둘은 30살 차이예요. 그리고 헤더가 30대 정도 돼서 10년 전에 20대 초반에 로버트 교수를 만나서 로버트 교수와 만났던 어떤 그 짧았던 순간들을 회상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조금 애매해요. 네.
물론 사랑에 빠지죠. 로버트 교수도 사랑하고 헤더도 사랑하지만 둘은 선을 절대 넘지 않고요. 그리고 당시 헤더에게는 콜린이라는 의예과 다니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둘은 결혼을 해요. 그리고 헤더는 생각해요. 아, 나는 콜린이랑 결혼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진 채 이 로버트 교수랑 만나는데 진짜 둘이 거의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로버트 교수의 아파트에서 여기 캐서린 아파트처럼 대학교 캠퍼스 옆에 로버트 교수의 아파트가 있는데 로버트 교수가 이제 별거한 상태였고 이제 헤더가 로버트 교수의 수업을 한번 들었고 어떤 이유로 둘이 로버트 교수의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냥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로버트 교수는 물리학 얘기하고 헤더는 뭐 자기 얘기하고 이렇게 가다가 둘이 되게 깊은 어떤 유대감 같은 것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물리학 얘기에서 발전해서 어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나 아니면 되게 내밀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나누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때 어떤 펍에 가는데 둘이 이렇게 앉아서 술을 먹고 있는데 그때 하필이면 콜린이 그 남자친구인 콜린이 친구들과 와서 이 헤더와 그 이 교수 상황을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쫑이 나고 네, 둘은 완전히 헤어진 다음에 이제 헤더는 콜린과 결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식의 좀 배경적인 유사성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소설은 스토너랑은 완전히 다른 결의 소설인데요. 저는 이것도 물론 이제 상실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되게 좋았던 건 저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같은 것을 좀 회상할 때 그리고 저희도 어떤 시절에 내 인생의 어떤 시절에 되게 강렬하게 이렇게 딱 꽂혔다가 사라지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뭐 단순히 무슨 뭐 연애적인 감정, 성애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떤 그것이 어떤 강렬한 순간이 근데 뭐 대부분 성애적인 관계겠죠? 그게 어떤 감정이었을까라고 저는 그걸 정확히 인지하는 데는 결국은 저는 시간이 흐른 뒤 회상을 통해서만 저는 그게 적확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거나 혹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잘 그렸고 로버트 교수와 그러니까 헤더의 입장에서 나와 그 교수의 관계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때 나눴던 대화는 어떤 색깔이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가 나에게 건넸던 그 단어 하나하나는 어떤 의미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 이후에 이 스토너랑 공통점이라면 헤더도 당연히 이제 구멍을 가지고 살죠. 로버트와 헤어지고 콜린과의 삶은 그냥 헤더에게도 견디는 삶? 근데 콜린도 견디는 삶이겠죠? 왜냐하면은 콜린은 로버트와 헤더의 관계를 보고서 다시는 더 이상 묻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산을 유지하면서 견디는 이 삶에서 호피님 좀 기다리세요. 지금 욕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견디세요. 네, 근데 이제 호피님이 싫어하는 이제 그 대목이 나오는데. 싫어하는 대목.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였어요. 둘이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뭐 이제 서로 편지도 주고받고 네 이렇게 질질 끌다가 마지막에 헤더가 세 번째는 아니 만남이 좋았을 것이다. 한 번 만났고요. 네, 두 번 더 만나지는 않았고 편지를 주고받다가 헤더가 로버트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어요. 30살이라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사이는 문득 로버트를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다. 나는 간신히 그에 대한 기억을 나의 가장 고통스럽고 내밀한 상실들이 저장되어 있는 마음 한쪽에 놓아둘 수 있게 됐다. 라고 하면서 어떤 씬을 회상하면서 끝나는데요. 예.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그렇게 캐서린의 사랑이나 헤더의 사랑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 둘의 관계 유사성도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스토너를 좋아하면 앤드류 푸터를 이렇게 이어서 읽으면 어떤 좀 통하는 어떤 상실의 지점을 같이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거기선 제일 불행한 사람이 콜린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콜린은 그냥 적당한 여자를 원했다고 생각해요. 헤더라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콜린은 여기서 뭐 사랑이란 감정? 그런 감정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는 인물처럼 보이진 않았고요. 콜린이란 캐릭터는. 그래서 더 이상 헤더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는 헤더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아마 그런 하거든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헤더랑 결혼하고 헤더가 이제 수십 년 지난 이후에도 로버트를 반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단초가 됐겠죠. 자기 남편이 이렇게 뭐
뭔가 두 사람의 어떤 뭐 진실한 사랑이라면 좀 웃기지만 어쨌든 좀 관계가 발전이 됐다면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진 않았겠죠 아마. 네. 저는 첫 번째는 콜린이 불행했던 것인가,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기혼자가 2명이 있는데 도대체 왜 결혼이라는 건 맨날 빈 껍데기일까라는 생각이. 아니죠. 이 책의 결혼만 빈 껍데기일 뿐이지 다른 결혼은 괜찮지 않을까요? 많은 책들이 그렇지. 동의하시나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겠죠.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구멍이 없어요 이분의 삶에 지금. 저도 빈 껍데기라는 거에 동의하진 않아요. 껍데기라는 거에 동의하긴 하는데 비어있진 않죠. 무언가 가득 차 있죠. 저 근데 이 얘기 듣고 약간 제가 되게 싫어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네. 전 되게 싫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스토너에서도 그렇고 그 책 잘 모르지만 이제 얘기를 지금 들은 바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콜린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 이디스도 그렇고 결국 여서가 아니고 그냥 적당해서 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고른다는 게 얼마나 큰 폭력인가라는 것을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폭력까지일까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게 사는 게 그렇지 않나요? 다시 이제 약간 진정한 꼬리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려고 사실 사는 게 그렇지 않나요? 그걸 과연 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나? 저는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뭐 아주 순수한 뭐 예를 들면 뭐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해야 돼 이런 건 대전제죠 사실은. 대전제고 그쵸. 아이디어란 얘기죠 사실은. 아이디어란 얘기고 네.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랑해서 결혼하거나 아니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결혼할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결혼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당연히. 네.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저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는데 무슨 얘기를 물어봐요. 예를 들면 뭐 주영님은 왜 이 팟캐스트를 시작했어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은 우리가 콜린을 몰라요. 이리스도 몰라요. 이리스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했는지 우리가 아무도 감히 추측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이 어떤 뭐 예를 들면 효율성을 추구한다, 아니면 뭔가 이상향을 추구한다, 혹은 뭐 돈을 쫓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결혼에 대해서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내 자유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역시 얘기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이니까 얘기하자면 아까 이디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콜린 잘 모르지만 해설이 너무 비난했던 것 같아요. 해설이는 WS 안 된다. WS 월드 시리즈도 아니고 안 된다 이거. 안 도저히 되는구나. 그럴 수 없다. 순간적으로 그는 창가에 꼼짝도 않고 앉아있는 몸에서 자신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게 아무래도 주영님하고 저하고 말이 좀 많으니까 승희님 꼬리표 한번 들어보죠. 네, 죄송해요, 승희.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싸우느라고. 근데 너무 깊이 있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 이것보다 굉장히 캐주얼하게 생각을 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내신 깊이 있게 얘기하면 짜증나요. 저는 이 꼬리표로 슴슴한 맛이라고 가져왔는데요. 스토너와 슴슴한 맛. 네, 저는 스토너를 굉장히 슴슴한 읽었어요. 맞아요. 말한 맛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말한 맛은 아니죠. 이렇게 네. 되게 평온하게 흘러가잖아요. 그 안에 갈등이랑 사건이 나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읽기는 하지만 뭔가 그 속에서 엄청 뭔가를 복잡하게 느끼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슴슴한 맛이라고 했고요. 네. 제가 이걸 또 읽으면서 느낀 게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자극적인 거를 엄청 접했구나. 내 취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극적이구나. 이런 거를 되게 많많이 느꼈고요. 평소에 뭘 아니 보시길래.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렇죠. 근데 저 굉장히 평온해 보이는데 맨날 칼로 찌르나요? 죽어야 되나요? 네. 저 근데 귀멸의 칼날 이런 거? 그런 것도 좋아하고요.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 좋아하죠. 진격의 거인 정말 좋아. 이렇게 사람 막. 그래서 제가 인생 애니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저는 진격의 거인을 얘기를 진짜? 하는데, 네. 근데 다들 너랑 되게 이미지가 안 어울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읽어보니까 뭐 또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라는 건 굉장히 재미없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약간 충청도의 그 애는 착해처럼. 애는 착해 이런 느낌으로. 그것처럼. 제가 여기서 그 한 줄을 그 회피하고 있어 지금 우리의 말을. 아 너무 웃겨. 아니에요. 그 한 줄 인상 깊은 한 줄을 뽑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자신이 열정을 주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 가장 온전히 열정을 바친 것 같다. 이걸 듣고 아 뭔가 이 사람이 엄청 열정적인 삶을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열정적인 삶을 의식하지 못한 살아왔었겠구나. 어쨌든 견딘 것 뭔가 그 안에서 발버둥 친 것들 그런 게 모두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좀 우리가 사는 거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큰 사건은 없지만 뭐 자질구레한 사건들이 있고 나는 그닥 열정을 쏟진 않았지만 내가 산 것 자체가 열정 있는 삶일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낙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자극적인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예전에 봤던 좀 슴슴했던 작품이 있거든요. 혹시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 아세요? 예. 그게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완전 슴슴하죠. 무슨 카모메 식당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 근데 저처럼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그게 그냥 한 줄로 설명하면 좀 자극적이거든요. 그조차 자극적이구나. 평범한 주부가 장을 보러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 난간에 엄청 조그맣게 붙은 스파이 모집 광고를 봐요. 네. 그래서 스파이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스파이 임무가 평범한 마을에 진짜 임무가 있기 전까지 평범한 사람들처럼 녹아들어라 라는 임무거든요. 네. 근데 그 마을에 이제 그런 스파이인 사람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사람 중 하나가 라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평범하게 가게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네. 이게 대박이 나는 것도 어렵지만 쪽박이 나서 망하지 않고 중간을 유지해서 가게를 유지할 만큼 돈을 벌고 가게를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주부가 생각을 해요. 나는 평범했던 것 같은데 평범한 게 도대체 뭐지? 이런 고민을 재밌다. 하는. 너무 재밌는데요? 소소하니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오, 완전 재밌는데요?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저것도 읽어봐야겠다. 네. 영화입니다.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 의외로 느리게 헤엄친다는 말이 안 되는구나. 저는 제목을 기억 못하는 병이 있었어요. 자신이 열정을 주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 가장 온전히 열정을 바친 것 같다. 시우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요? 근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 하셨는데 저 이제 두 개를 어쨌든 가져왔었잖아요. 하나는 진짜 재미없는 얘기고요. 하나는 질문이거든요. 골라주시겠어요? 재미없는 얘기와 재미없는 설명과 질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저는 재미없는 거. 왜냐하면 재미없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설명해요 그럼. 진짜 재미없어요. 그래요? 진짜 네.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할게요. 소네트인데요. 네. 재미없네요. 저도 어쨌든 대학에서 영문학도였으니까 이제 소네트도 많이 읽고 전 또 시를 좋아해서 쓰고 읽고 하다 보니 이게 저한테 되게 이 앞에 있었던 장면이 저한테도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어요. 물론 저는 스토너만큼 그런 막 황홀한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소네트를 저도 막 읽었던 기억들이 나면서 이 소네트가 뭔가 이게 뭐였더라? 그러면서 다시 막 찾아보고 이게 유럽의 정영시로서 작은 노래라는 뜻이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찾아와서 이런 간단한 지식 같은 걸 좀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가져왔는데 네. 잘못 가져왔네요. 이제 네,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만하고 질문으로 질문으로 갑시다. 그랬고요. 네. 제 질문은 대학원이었는데 제가 사실
뭐 제가 이 회사 들어오기 전까지 대학원을 준비를 했어요. 네. 대학원에 가려고. 그래서 뭐 찾아보고 공부하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그 꿈을 이제 완전히 버린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또 찰스 워커 물론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긴 했으나 막 이 온갖 면접 과정과 막 이런 세미나 이런 것들이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일반적인 모습인가? 이게 내가 대학원을 간다면 겪어야 하는 고난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학원을 다녀보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저만 석사인가요? 그렇죠. 아유, 세상에. 저는 학사. 절대 학사라서 생각조차 못 해봤어요. 전 대학원은.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창작을 했는데 근데 이 정도면 순한 맛 아닌가요? 정말요? 네. 교수님 잡일도 안 시키더만 여기 오니까.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잡일인데. 그리고 이거는 정말 케바케인 것 같아요. 어떤 과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근데 저는 서사창작을 공부했는데 갑자기 진로 상담인데 저는 대학원 어떤 대학원이든 완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아 그래요? 왜 이유 말해도 되나요? 어차피 편집할 것 같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북클럽 때문에 제가 이 스토너를 다시 읽었잖아요. 꼬리표를 뭐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영감이 뭉게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준비하면서 쉽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대학원에 가면 그런 느낌을 하루에 수십 번씩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극, 지적 자극, 뭐 영적 자극은 교회인가? 정서적 자극? 어떤 그런 자극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 일터는 기본적으로 돈이 관계된 곳이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순수한 어떤 의도, 학문을 탐구하겠다는 의도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인데 거기는 그 겉으로나마 형식적으로나마 그런 공간이어서 저는 그냥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 되게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닳지 않는다, 내가. 일터에서는 내가 닳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호피디님 걸로 넘어갈까요? 이게 스토너 꼬리표가 생각보다 제가 사실은 꼬리표를 처음에 제일 하고 싶었어요. 어떤 장르의 작품에 대해서 그 안에서 크게 상관이 없지만 좀 나에게 의미 있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네. 보면은 뭐 그 지역에 관해서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학원을 다녀보면 어떨까 이런 걸 스토너에서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스토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냥 이 책이 좀 강렬했고요. 솔직히는. 그래서 좀 잡잘한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꽂힌 게 이거였어요. 사소하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단편 소설. 아, 그 레이먼드 카버요?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 소설이에요. 그 작품은 너무 아름답죠. 내용을 잠깐 말씀해드리면 아까 그 거북이처럼 어떤 부부가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이제 아이 생일 때문에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요.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주문을 해요. 제과점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주세요. 뭐 아이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한 케이크를 주문해요. 근데 아이가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돼요. 잘못되고 났는데 생일 케이크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생일이 오기 전에 잘못됐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케이크를 주문한 사실이 굉장히 뭐 그걸 고민할 시간도 없죠. 사실 자식이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뭐 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빵집 주인한테. 그래서 전화가 와서 당신 케이크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전화가 와요. 그래서 당신 아들은 이거 케이크 없이 기뻐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무슨 괴 전화처럼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어떤 전화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 일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케이크를 주문한. 이제 케이크를 주문했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쳤고 그래서 케이크를 주문한 그 빵집에 가요. 당신 이럴 수 있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나한테 케이크를 저는 막 진짜 분노를 터뜨려요. 근데 그 빵집 주인이 계속 그 얘기를 듣더니 알겠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선 이 케이크 좀 같이 먹자고 얘기해요. 맞죠, 주영님? 근데 그게 케이크인지 아니면 달달한 빵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생일 어쨌든 케이크 아닌가? 아무튼 뭐. 네, 어쨌든 그걸 주죠. 그래서 달달한 빵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조금 사소하지만 이게 당신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될 빵인가 거예요. 보네요. 거기서 구워낸 빵 같은 거를. 네, 빵을 2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빵이 그 빵이었어요. 빵을 먹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끝나요. 맞아요. 그리고 빵을 한 번 더 주는데 뒤에 빵은 좀 딱딱한 어떤 거친 질감이 있는 네, 그런 그 통밀빵 같은 걸 주는데
소설장에서 중급 한국어라는 작품을 했는데 문지혁 작가님의 거기에 이 작품이 나오거든요. 제가 되게 좋았던 게 저도 그냥 빵을 먹는다로 기억이 끝났었는데 거기에 그런 다른 해설이 빵이 또 있더라고요. 한 번 나오는구나. 예. 그 다른 빵을 건네는 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위로를 받는, 그러니까 먹고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약간 그런 빵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먹어보세요라고 건네는 빵은 결국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달콤하고 폭폭하지만은 않은 그 다음 빵은 결국 우리가 이런 걸 먹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그 안에서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았는데 그 해석을 듣고서 근데 저도 이 작품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어떻게 스토너랑 연결되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들으면서. 레이먼드 카버는 주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일반 사람들을 다뤄요. 우리 그냥 평소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다뤄요. 특별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스캇 피츠제럴드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사람들을 다루는 쪽이 훨씬 더 많고 레이먼드 카버는 그렇게 다루는데 그가 하는 얘기들의 대부분의 바탕이 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매우 순간적이고 그런 순간들이 모두 모여서 나에게 어떤 내 삶이 흘러가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너와의 공통점을 굳이 제가 찾자면 이게 뭐 문학적으로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스토너에서도 이런 일반적인 크게 뭐 대단한 걸 없는 윌리엄 스토너라는 사람의 인생을 쭉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내 인생과의 어떤 싱크로점을 찾는 부분이 있다면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에서도 저는 물론 이제 미국에서 제가 산 사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면 그러면 충분히 읽으면서 아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인지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뭐 사소하지만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것은 이 사실은 아이가 죽은 일, 뭐 빵을 주문한 일, 그리고 빵을 주문해 찾으러 가서 화를 낸 일, 그리고 거기 갔는데 또 달콤한 빵을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진 일 같은 것들이 결코 물론 이제 독특한 사건들이지만 그 사건들 속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운맛은 없거든요. 거기에는 우리가 일생에서 견딜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견뎌야만 하는 일들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직시해야 되는 것들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스토너에게도 아마 제가 뭐 레이먼드 카버는 아니지만 사소하거나 도움이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레이먼드 카버 물론 둘 다 미국 작가고요. 결이라는 게 뭐 어떤 딱 말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없지만 읽으시면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성당도 그렇고. 네, 사소하지만 진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윌리엄 스토너에게 곳곳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으면서 드는 것 같아요. 카버의 소설집은 워낙 유명하니까 사실은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하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다고 카버가 굉장히 많은 책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단편집 한번 읽어보시면 비슷한 어떤 선상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네. 삶에 대한 얘기니까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재밌게 봤고요. 그거 말고도 사실은 이건 뭐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저는 벤자민 버튼 생각이 나긴 했어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기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이 거꾸로 가서 이제 아이가 되잖아요. 마지막에 새근새근 숨을 쉬면서 이렇게 끝나는데 스토너가 마지막에 죽잖아요. 죽으면서 이렇게 점점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이렇게 숨을 몰아쉬면서 그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뭐 의학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점점 더 사람이 이렇게 아이가 된다는 얘기들은 하잖아요. 마지막에 갈수록. 결국은 우리가 아이로 시작해서 아이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에 저는 스토너가 죽지만 스토너의 인생은 저기 지금부터 또 시작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책은 이제 스캇 피츠제럴드의 단편이긴 한데 영화도 생각이 났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꼬리표를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여기서 생각나는 걸 뭉게뭉게 막 연장해서 이것도 봐볼까 하는 즐거움을 가지는 것이니까 뭐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스토너에 대한 작품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서 연결된 것들 조금 정리를 하면 사소하지만 도움이 되는 레이먼드 카버 소설 이야기도 나왔고요. 앤드류 포터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는 작품도 나왔고요. 대학원에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나왔고요.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훔친다라는 스파이가 되는 일본 영화 슴슴한 영화도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꼬리표를 만들어 보시는 일 그리고 그걸 저희와 나눠주시는 일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다음 화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독한 미식가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호피디님께서 호스트를 해서 고독한 미식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